야, 골빈년아, 지금 혹한기 훈련 중이야. 다시 말해봐. 영하 17도 혹한기 훈련장에서 해병대 대령이 내뱉은 이 한마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 몰랐습니다. 등산객으로 오인한 중년 여인은 사실 국방부 전략감찰단 소장이었고 UDT 특수부대 출신의 별 2개였습니다. 방한 장비는 창고에 쌓였었고 병사들은 얼음물 속에서 벌을 받으며 억대의 리베이트가 오가는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대령의 입에서 나온 그 모욕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포항 해병대 산악훈련장의 새벽 7시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영하 17도의 칼바람이 산등성이를 따라 휘몰아치며 병사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눈발은 시야를 가릴 정도로 거세게 쏟아져 내렸어요. 하얀 눈보라가 훈련장 전체를 뒤덮으며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백색 고립감이 병사들을 짓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병사들은 입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수증기가 터져나왔지만 그 숨조차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력. 해병은 정신력으로 추위를 이긴다. 해병대 연대장 강문혁 대령의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49살의 강 대령은 덩치 큰 체구에 걸맞게 우렁찬 목소리를 자랑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지휘관으로서의 배려보다는 오만과 포갑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그는 병사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방한 장갑을 낀 손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장갑을 낀 병사를 발견할 때마다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벗어. 따뜻한 건 사치다. 해병에게 추위는 훈련이야. 20살의 박연우 이등병은 떨리는 손으로 방한 장갑을 벗었습니다. 이미 손끝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혈관이 파랗게 비쳐 보일 정도로 창백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대령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주변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군장이 얼어붙어 가죽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동상이 번져가는 손가락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보라를 거슬러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색 패딩 점퍼에 등산 배낭을 맨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바람이 그토록 거세게 불어대는데도 여인은 흔들림 없이 마치 훈련장에 경고를 보내러 온 이물질처럼 조용히 다가왔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도 추위에 저렇게 올라오는 건 미친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엄마가 보낸 사람인가? 병사들의 작은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혔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여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강 대령도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에 즉시 짜증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군사시설입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라고. 강 대령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병사들의 얼굴을, 손을, 군화를, 그리고 군장을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43살의 윤가람 소장은 이미 이 훈련장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방한 패드가 없는 병사, 군화 밑창이 심하게 마모된 병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동상의 흔적들을 두 눈으로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강 대령 옆에 서 있던 중대장과 소대장들은 대령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으로 경고를 반복했어요. 위험하니 빨리 하산하세요. 여긴 훈련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급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말일 뿐이었어요. 가람은 간부들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워치를 살짝 조작했어요. 내장된 기록 장치가 작동하며 훈련장의 상황과 강 대령의 언행을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령은 여인이 계속 침묵하자 점점 더 거슬렸는지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번졌어요. 등산객 아줌마 이 시간에 길 잘못 든 것 보니 정신머리가 없나 보네. 주변 간부들 중 일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대령에게 잘 보였다는 만족감이 그들의 입가에 비열하게 번졌어요. 하지만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보며 묘한 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눈빛 속에는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강풍이 훈련장을 휩쓸었습니다. 훈련용 텐트 하나가 고정줄이 풀리며 허공으로 날아갔고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뛰어가 텐트를 붙잡으려 했어요. 혼란 속에서 강 대령의 통제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함을 질렀지만 눈보라와 바람소리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우왕좌왕했고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누가 먼저 나서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가람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장비 점검 중인 강 대령의 모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방한 장갑이 없는 병사 몇 명을 발견하고도 이를 군수처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병사들을 나무랐습니다. 근성이 부족해서 그래. 해병 정신이 뭔지 똑똑히 새겨. 보급 누락을 은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람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이미 이 부대가 단순한 훈련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비리와 은폐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연우 이등병은 그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동상과 저체온으로 인해 주변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환각 증세가 찾아왔어요. 그는 간신히 정신을 붙들며 한 발 한 발 버텼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은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다시 여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비꼬았어요. 여긴 등산로 아닙니다. 내려가라니까요, 아줌마. 골빈 등산객이 이런 데까지 기어올라서 남의 훈련에 재 뿌리지 마시고. 그 순간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령의 폭언은 익숙했지만 민간인에게까지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간부들은 방관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대령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강 대령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눈치만 보며 서 있었어요. 가람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조용한 분노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축적되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부대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고통, 간부들의 비겁함, 그리고 강 대령의 폭압적인 지휘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고 훈련장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윤가람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마치 폭풍의 중심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훈련장에 던져진 경고였고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전조였습니다. 강문혁 대령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꼼짝 않고 서 있는 여인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조롱을 넘어 노골적인 모욕으로 변했습니다. 골빈년, 여긴 남자들 훈련하는 데예요. 어디서 남의 일에 재뿌리고 난리야. 그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고 간부들조차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강 대령 옆에 서 있던 장교 2명은 오히려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대령에게 잘 보였다는 만족감이 그들의 얼굴에 역겹게 번졌어요. 중대장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여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빨리 하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긴 민간인이 올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가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이 강 대령을 정확히 고정시킨 채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듯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보라조차 잠시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만큼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쏠렸어요. 지퍼가 내려가며 패딩 안쪽에 검은색 전술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놓아진 UDT 상징 자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특수전 파견 훈련을 이수한 사람만이 달 수 있는 그 문양은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문양 옆으로는 작전 기록을 상징하는 작은 패치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전술복의 소재는 일반 군독과는 확연히 다른 고급 원단이었어요. 강 대령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대장 하나는 목구멍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했고 다른 간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자신의 군화끈만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람의 손이 패딩을 완전히 벗기자 민무늬 전술복 상의가 완전히 드러났고 그 어깨 위에 박힌 계급장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장, 별 2개. 국방부 전략감찰단 소장 계급장이 눈보라 속에서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은색별이 희미한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을 반사했어요. 병사들은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간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중이는 무릎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다른 간부는 손이 떨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강 대령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뒤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가람은 계급장을 드러낸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 대령의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는 입을 때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 소장님? 그의 목소리는 외마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눈동자는 제멋대로 흔들렸어요. 방금 전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며 그를 짓눌렀습니다. 골빈년이라는 말, 재뿌린다는 비웃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어요. 중대장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국방부 소장님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공포로 떨렸어요. 주변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하려다 멈칫거리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군가는 경례를 올렸다가 내렸고 누군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시선을 피했어요.
훈련장 전체가 집단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람은 그들의 혼란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령, 지금 이 부대 한 번도 제대로 관리받은 적 없군요. 방한 장비 지급 현황부터 답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도적이었습니다. 단 한 글자도 흔들림이 없었고 명령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강 대령은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습니다. 감찰단 소장님이 여기에 오실 이유가. 그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가람은 그의 변명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대답 회피로 간주하겠습니다. 박연우 이등병은 옆에 서 있던 동기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얼어붙었던 눈 속에 뭔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힐끗힐끗 보며 이 여인이 혹시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어요. 가람은 즉시 무전기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서인태 중령, 약속대로 현장 투입. 통신망은 이미 확보됐나? 무전기 너머로 45살 헌병대 중령 서인태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보 완료했습니다. 소장님. 이동 중입니다. 그 말은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가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대를 주시하고 있었고 오늘 이 혹한기 훈련장에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강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간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 눈 감아준 비리들, 그리고 강 대령에게 동조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 대령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의 소장? 게다가 UDT? 저 별 2개는 단순한 계급이 아니었어요. 군 조직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끌어낼 수 있는 눈부신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드는 걸 느꼈어요. 눈보라는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바람소리가 훈련장을 휘감았고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그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속에서 훈련장 내부는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람은 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명령했습니다. 이탈 금지. 모든 지시 대기.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 대령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이미 무너졌고 그가 세워놓은 오만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병사들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추위에 얼었던 가슴 속 어딘가가 아주 천천히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윤가람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지옥 같은 훈련장에서 구원의 손길을 느꼈어요. 눈보라 속에서 윤가람 소장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냉정해졌고 이제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될 것임을 모두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윤가람 소장은 훈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병사들의 얼굴, 손, 그리고 군장 상태를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어요. 눈보라가 여전히 거세게 휘몰아쳤지만 가람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병사에게 다가갔어요.
20살의 박연우 이등병이었습니다. 손 보여봐. 가람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박연우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한 장갑을 벗은 그의 손은 참혹했어요. 손끝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 관절 부분은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관이 피부 아래로 선명하게 비쳐 보였고 몇몇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가람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움이 그녀의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손 동상인데 왜 보고 안 했습니까? 박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가람은 박연우의 군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여러 개 박혀 있었고 어깨와 허리 부분에도 군장 하중으로 인한 눌린 자국과 멍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연우의 다리 부분을 확인하자 얼음물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특유의 수포와 붉은 반점이 발견되었어요. 가람은 박연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나? 박연우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지난주 야간에 중대장님이 얼음물 입수 벌칙을 주셨습니다. 훈련 태도가 불량하다고. 그 순간 강문혁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버릇없는 이등병. 그건 훈련이다. 소장님, 훈육은 지휘관의 권한이. 가람은 고개를 돌려 강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조용히.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훈련장의 온도가 더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강 대령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람은 다시 박연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계속 말해. 박연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아니 말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얼음물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손발 감각이 이상해졌고 밤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방한 내피를 달라고 했지만 군수처에서 재고가 없다고. 박연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병사들도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가람은 즉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22살의 최서진 일병이었어요. 그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 군복 안쪽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그에게 다가갔어요. 최서진 일병, 뭘 숨기고 있나? 최서진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망설임이 교차했어요. 가람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말해도 돼. 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군복 안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가람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진이랑 불량 방한복 재고 사진입니다. 군수 창고에서 몰래 찍었습니다. 최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용기가 담겨 있었어요. 가람은 USB를 받아들고 최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갈비뼈 부분에도 멍이 있었고 방한 내피가 없는 군복은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 정도로 얇았어요. 언제 맞았나? 사흘 전입니다. 이 USB를 숨긴 걸 들킬까봐 긴장하다가 훈련 중에 실수를 했고 소대장님이. 최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내가 용기 낸 거 헛되지 않을 거야. 가람은 천천히 몸을 돌려 강 대령과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침착함만 남아있지 않았어요. 조용한 분노가 그녀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입니까? 아니면 지휘관의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학대입니까? 가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강 대령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중대장과 소대장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중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상부 지시로 보급품을 받은 대로만. 소대장도 거들었어요. 저도 보고한 적 없습니다. 군수처에서 알아서. 그들의 변명은 비겁했습니다. 가람은 그들의 말을 자르며 날카롭게 일갈했어요.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보고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 부대는 단순히 몇몇 간부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구조 자체가 병들어 있었고 그 병든 구조 속에서 병사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고 다른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표시를 보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가람은 무전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인태 중령, 의무대 긴급 출동 요청, 동상 환자 다수, 저체온 증세 확인, 그리고 김수담 대위 현장 투입. 무전기 너머로 서인태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잠시 후 의무대 차량이 훈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1살의 김수담 간호장교 대위가 급히 내려가람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김수담 대위 도착했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연우와 다른 병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병사들 상태부터 확인해. 김수담 대위는 즉시 박연우에게 다가가 손과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가람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 정도 증세면 며칠 전에 보고가 올라왔어야 합니다. 제가 기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가람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한테? 김수담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중에 정식으로 진술해줘. 가람은 확보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강 대령과 간부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USB에는 군수 비리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불량 방한복, 그리고 병사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만든 구조적 부패의 결과입니다. 강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군수 비리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손이 떨렸고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람은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더 이상 훈련장이 아닙니다. 수사 현장입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훈련장 안쪽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간부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깊게 새겨졌어요. 가람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윤가람 소장은 최서진 일병에게서 받은 USB를 손에 쥔 채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인태 중령, 군수창고 즉시 봉쇄, 모든 재고 및 장부에 대한 접근 차단. 무전기 너머로 서인태 중령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병 병력 파견하겠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돌려 강문혁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도주환 대령 어디 있나? 강 대령은 눈빛을 피하며 더듬거렸어요. 군수처장은 지금 출장 중입니다. 연락해. 가람의 명령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강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도주환 대령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 대령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가람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도주환 대령의 연락 두절은 그 자체로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고 도망칠 구실을 찾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가람은 즉시 헌병대에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주환 대령 소재 파악. 부대 출입 통제망에 걸리는 즉시 보고. 네, 소장님. 가람은 훈련장을 떠나 군수창고로 향했습니다. 강 대령과 간부들도 그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가람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수창고에 도착하자 헌병 2명이 이미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 문을 열라고 지시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의 광경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방한 내피, 방한 장갑, 방수덮개 등의 신형 장비가 박스째 쌓여 있었어요. 그것도 수십 개가 넘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박스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스 위에는 납품 일자가 적혀 있었는데 어떤 건 석 달 전, 어떤 건 6개월 전 것도 있었습니다. 가람은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새것 그대로의 방한 내피가 비닐에 쌓인 채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다른 박스들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방한 장갑, 발열 패드, 방한 양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재고 현황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머릿속으로 병사수와 지급률을 계산했어요. 계산이 끝나자 그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급률이 20%도 안 돼. 주변에 있던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람은 창고 구석에 쌓여있는 장부들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장부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장부에는 빨간색 수기로 적힌 글씨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어요. 임시관리, 미확인 재고, 반품 대기 같은 애매한 표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조작 흔적이 명백하네. 가람은 장부를 넘기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지워진 흔적이 있었고 그 위에 다른 숫자가 덮어 쓰여 있었어요. 원래 숫자를 보고 나면 실제 재고량과 지급량의 차이가 드러날 게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서진 일병이 건넨 USB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가람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서인태 중령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사진 자료가 있어. 확인해봐. 서인태 중령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진, 불량 방한복 사진, 그리고 한 장의 회식 사진이 떠올랐어요. 가람의 눈이 그 회식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문혁 대령, 도주환 대령,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이 고급 식당에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그 남성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야? 서인태 중령이 사진을 확대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방산업체 대표로 보입니다. 얼굴 인식 검색 돌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기백, 58살, 방산업체 대성산업 대표입니다. 군납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람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도주환 대령과 방산업체 대표 한기백이 결탁하여 장비 단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병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리베이트를 챙긴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도주환 대령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51살의 도주환은 숨을 헐떡이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오해입니다. 행정착오일 뿐입니다. 도주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람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당신은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웠어. 도주환은 변명을 이어갔지만 그의 말은 갈수록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가람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서인태 중령, 도주환 대령 감시 대상 지정, 이동 금지. 알겠습니다. 한편 강문혁 대령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중대장은 그 눈짓을 알아챘습니다. 강 대령이 원하는 건 명백했어요.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중대장은 몰래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행정실로 향해 장부 원본을 찾기 시작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비리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것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인태 중령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헌병 한 명이 중대장을 미행하고 있었고 중대장이 화장실에 들어서려는 순간 그를 제지했어요. 중대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중대장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헌병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장부 좀 확인하려고. 그 장부 제출하시죠. 중대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장부를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병은 장부를 받아들고 즉시 서인태 중령에게 보고했어요. 서인태 중령은 장부를 가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람은 장부를 펼쳐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도주환 대령과 방산업체 대표 한기백 사이의 리베이트 금액과 허위 납품 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폐 시도까지 현행범으로 기록됩니다. 서인태 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자신이 강 대령의 눈짓 하나에 공범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람은 장부를 들고 강문혁 대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강 대령, 당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당신의 눈짓 하나에 부하들이 움직였어. 지휘 책임 알고 있나? 강 대령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람은 전체 간부들을 향해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국방부 전략감찰단의 전면 감찰 대상이다. 모든 지휘권은 임시 정지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부들은 공포에 질려 집단적인 침묵에 빠졌어요.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서인태 중령은 확보된 증거물들을 정리하며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회식 사진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방산업체 대표 한기백이 부대 근처 민가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포 준비해. 현장에서 바로 연행한다. 알겠습니다. 군수창고는 이제 완전히 수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헌병들이 증거물을 하나하나 봉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장부들은 모두 압수되었고 박스 안의 장비들도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가람은 창고 밖으로 나와 눈보라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공개 체포와 최종 심판뿐이었습니다. 군수 창고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직후 부대 안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서로 핸드폰으로 급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습니다. 장부 폐기해. 지금 당장. 하드 교체했어? 빨리 해. 카톡 기록 다 지워. 전부 다. 속삭임들이 부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간부들은 자신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윤가람 소장과 서인태 중령은 이미 이 모든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행정실 CCTV 관리실에서는 정비병 한 명이 땀을 흘리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대장의 지시를 받고 온 거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는 케이블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정비병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헌병 한 명이 문 앞에 서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정비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게 정비 작업을. 손 치워. 지금 당장. 헌병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비병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헌병은 즉시 무전기를 꺼내 보고했습니다. 서인태 중령님, CCTV 교체 시도 현장 적발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서인태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확보해. 누가 지시했는지 진술받아. 정비병은 결국 중대장의 지시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제발. 헌병은 정비병을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도 은폐방조야. 알고 있어? 한편 관리소장은 서버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계단을 올라가며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서버실 문에 도착한 관리소장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는 당황하며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버실은 이미 봉쇄됐어. 관리소장이 뒤를 돌아보니 서인태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헌병 2명이 그의 옆에 서서 관리소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관리소장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점검하러. 점검? 새벽 2시에? 서인태 중령의 목소리는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탈 금지. 대기 명령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마. 서인태 중령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멈춰 섰어요. 윤가람 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인태 중령에게 말했어요. 삭제 시도 자체가 범죄다. 그들은 죄를 가중시키고 있어. 서인태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CCTV는 이미 사전감찰로 백업 완료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가람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아. 은폐 시도까지 전부 기록해. 헌병 디지털 포렌식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버실에 들어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삭제된 파일들도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도주환 대령과 방산업체 대표 한기백 사이에 암호화된 카톡 기록이 복원되었어요. 복원된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베이트 액수, 허위 납품 일정, 그리고 병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장비 목록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방한복 납품분 300벌, 실제 지급은 50벌만, 차액은 기존대로. 또 다른 메시지에는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번 분 리베이트 2,500, 계좌는 기존 거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서인태 중령은 즉시 가람에게 보고했어요. 소장님, 카톡 기록 전부 복원했습니다. 비리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가람은 복원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 정도면 군단 감찰을 넘어 국방부 전체 수사로 확대된다. 강문혁 대령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은폐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중대장에게 보낸 눈짓 하나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켰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병사들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드디어 누가 진짜 막아주는구나. 이제 우리도 살 수 있을까? 박연우 이등병은 옆에 있던 동기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여. 동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연우는 용기를 내어 가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가람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봐. 지난달에는 총기 정비대대가 가혹행위로 자해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폐되었습니다. 가람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해 시도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박연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병사 지금 어디 있어?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서인태 중령, 해당 병사 연락해서 진술 확보해. 알겠습니다. 가람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조직은 완전히 부패했어요.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리, 가혹행위,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까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대장 하나가 중대장을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먼저 했잖아. 왜 나만 잡아? 중대장도 맞받아쳤습니다. 대령님, 지시 아니었습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웠습니다. 조직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가람은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지휘 책임은 대령에게 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강 대령은 비겁하게 중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중대장?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거잖아. 하지만 가람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막았어요. 강 대령, 지휘관은 당신이야.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강 대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어요. 헌병 병력들은 확보된 모든 증거물을 봉인하여 포장했습니다. 장부 하드디스크, 복원된 메시지 기록, 그리고 병사들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정리되었어요. 증거물들은 특수 운반 상자에 담겨 이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인태 중령이 가람에게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소장님, 이 정도 증거면 군단 감찰을 넘어 국방부 전체 수사로 확대됩니다.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건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 전체의 문제니까.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부대 내부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폐는 실패했고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공개 체포와 최종 심판뿐이었습니다. 가람은 눈보라 속에서 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헌병 차량 세대가 고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차량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검은색 군용 차량들이 눈을 가르며 훈련장 앞에 일렬로 정차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헬멧을 쓴 헌병 병력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어요. 그들은 각자 임무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팀은 군수창고로, 다른 팀은 행정실로, 그리고 나머지는 훈련장 출입구를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동작이 훈련된 기계처럼 정밀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어요. 간부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윤가람 소장은 서인태 중령과 함께 강문혁 대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가람은 강 대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 사이를 휘몰아쳤지만 가람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문혁 대령. 가람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국방부 전략감찰단 명의로 지휘권 잠정 정지 명령을 전달한다. 서류에는 국방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 대령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손은 떨렸어요. 서류를 읽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지휘권 잠정 정지. 그 단어가 그의 모든 권력을 무너뜨렸어요. 이건 절차상 문제가. 강 대령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가람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절차는 이미 완료됐어. 국방부 장관 승인까지 받았어. 강 대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쥔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주변 간부들도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감찰단 정보관들이 부대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수창고, 식당, 막사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창고에 쌓인 먼지 덮인 박스들, 식당에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들, 막사에 찢어진 텐트와 노후된 매트리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한 정보관이 막사 안쪽에서 발견한 것을 가람에게 보고했어요. 소장님, 여기 난방시설이 고장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수리 요청 기록은 있지만 승인이 계속 보류되어 있습니다. 가람은 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리 요청은 3달 전에 올라왔지만 군수처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충분했습니다. 도주환 대령이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거였어요. 도주환 대령 공식 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가람의 명령이 떨어지자 서인태 중령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도주환 대령은 이미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는 땀을 뚝뚝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행정착오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람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착오가 아니라 범죄야. 당신은 지금부터 조사 대상이야. 도주환 대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어요. 병사들의 개별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찰단은 병사들을 한 명씩 분리하여 진술을 받았어요. 박연우 이등병이 가장 먼저 진술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개월간 겪었던 가혹행위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얼음물 입수는 한 달에 2번씩 있었습니다. 훈련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방한 장비를 달라고 하면 근성이 부족하다고 야단만 맞았습니다. 박연우의 진술은 녹취되었고 모든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최서진 일병도 진술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군수 비리를 목격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군수 창고에서 장비를 확인하다가 우연히 박스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새 것이었는데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모든 병사의 진술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가람은 진술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건의 전모를 완성해 나갔어요. 한편 강문혁 대령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가람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게 다 오해입니다. 훈련의 강도를 높이려다 보니. 하지만 그의 말은 병사들의 추가 진술로 즉시 반박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대령님은 지난주에도 방한 장비 없이 야간 훈련을 강행하셨습니다. 한 병사가 쓰러졌는데도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병사도 거들었어요. 저희가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대령님은 따뜻한 차 안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강 대령의 변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감찰단은 훈련장 내 모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텐트는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고 매트리스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방한복은 대부분 노후되어 솜이 빠져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가람은 훈련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부대는 훈련이 아니라 생존을 강요당하고 있었어. 그녀의 분노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지휘 라인에 속했던 중대장과 소대장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손톱을 물어뜯었고 누군가는 계속 땀을 닦아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공포가 아닌 안도감을 느꼈어요. 한 병사가 눈물을 참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가람은 그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찰 기록관이 모든 명령과 진술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강 대령의 변명, 병사들의 진술, 간부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공식 기록으로 남았어요. 절차적 정당성은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서인태 중령이 가람에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방산업체 대표 한기백이 부대 근처 민가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복 중인 헌병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체포 준비 완료하고 대기해. 알겠습니다. 가람은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간부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부대는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야. 지휘관의 포갑, 군수비리, 조직적 은폐, 그리고 병사들의 생명 경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어.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람의 말은 정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가람은 서인태 중령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 병력 집합 준비해. 공개 체포를 진행한다. 알겠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훈련장이 아니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눈밭 위에 전 병력이 집합했습니다. 영하 17도의 칼바람이 여전히 거셌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병사들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뒤쪽에 서 있었고 가장 앞쪽에는 강문혁 대령, 도주환 대령, 그리고 방금 연행되어 온 한기백이 무력하게 서 있었어요. 한기백은 30분 전 부대 근처 민가에서 헌병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포위망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헌병 4명이 그를 에워싸자 한기백은 주저앉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는 그냥 사업만 하지만 헌병들은 그를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어요. 58살의 방산업체 대표는 평생 군부대를 상대로 돈을 벌어왔지만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윤가람 소장이 전 병력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감찰 기록을 담은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눈보라가 그녀의 패딩을 휘감았지만 가람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감찰 보고가 아닙니다. 가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앞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여러분 앞에서 밝히고 심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람은 문서를 펼쳐 들었어요. 먼저 강문혁 대령이 본인에게 한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람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골빈년이 이런 데까지 기어올라. 여자분은 집구석에서 드라마나 보지. 어디서 남의 훈련에 재뿌려. 그 말이 낭독되는 순간 병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람은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소장에게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언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지휘관 밑에서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폭력과 모욕이 무엇이었는지가 문제입니다. 가람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박연우 이등병에 대한 가혹행위, 야간 얼음물 입수 1시간 이상, 동상방치, 의료조치 거부. 박연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최서진 일병에 대한 폭행, 갈비뼈 타박상, 방한 내피 미지급 상태에서 혹한기 훈련 강행. 최서진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가람은 목소리의 톤을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군수비리, 방한복 300벌 납품, 실제 지급 50벌, 차액 250벌은 창고에 방치, 리베이트 금액은 건당 2,500만 원, 총 6개월간 횡령된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공개되자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리의 규모가 이렇게 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식자재 비리,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납품, 불량 방한 장비 납품, 도주한 대령과 방산업체 대표 한기백의 공모. 도주한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한기백을 노려봤지만 한기백은 이미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강 대령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의 관자놀이에서는 핏줄이 튀어나왔고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람은 문서를 내리고 강문혁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폐 시도, 중대장에게 눈짓으로 장부 폐기 지시, CCTV 교체 시도, 서버 데이터 삭제 시도, 모든 것이 기록되고 확보되었습니다. 가람은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총기 정비대대 병사자의 시도 사건도 은폐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가람은 강 대령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강문혁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지휘권을 정지합니다. 그 선언이 떨어지자 헌병 2명이 강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강 대령의 양팔을 잡았어요.
금속 수갑이 강 대령의 손목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눈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명확하고 압도적이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눈 내리는 소리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길게 억눌렸던 숨이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도주한 대령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두 번째 소리가 울렸어요. 한기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컥! 세 번째 소리가 눈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사들의 해방감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연우는 옆에 있던 동기의 어깨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한 병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를 악물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경례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20명, 50명, 100명. 전 병력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문혁 대령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헌병들을 뿌리치려 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야. 이 계집애가 꾸민 정치야. 하지만 헌병들은 그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가람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함정이 아니라 정의야. 당신이 무너뜨린 원칙을 이제 우리가 다시 세운다. 강 대령의 입이 막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람은 전 병력을 향해 최종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군대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강해야 합니다. 당신들 앞에서 무너진 그 원칙을 이제 우리가 회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헌병 차량 3대가 다가왔습니다. 강문혁, 도주환, 한기백이 각각 다른 차량으로 연행되었어요. 강 대령이 눈밭을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는 무겁고 느렸습니다. 쿵, 쿵, 쿵.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패였고 그것은 패배의 흔적이었어요. 그는 차량에 오르기 직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차량 문이 닫혔습니다. 헌병 차량들이 천천히 출발하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실감했어요. 다른 헌병 차량들은 확보된 증거물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장부 하드디스크, USB, 복원된 메시지 기록, 그리고 병사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특수 운반 상자에 담겨 이송 준비를 마쳤어요. 증거물 차량도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병사들의 자세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공포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이제는 펴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선이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람의 얼굴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가람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문혁 대령이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전략감찰단은 부대에 상주하며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들어갔어요. 윤가람 소장은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행정 절차, 보급 시스템, 지휘 계통을 하나하나 뜯어고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병사들을 바라볼 때만큼은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첫째 날 신형 방한 장비가 즉시 지급되었습니다. 창고에 먼지만 쌓여있던 방한 내피, 방한 장갑, 발열 패드가 드디어 병사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박연우는 새 방한 장갑을 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장갑을 낀 그의 손은 떨렸어요. 이게 진짜 우리 거예요? 옆에 있던 동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거야. 둘째 날 고장난 막사의 히터가 교체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방치되었던 난방시설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공기가 막사 안을 채우자 병사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따뜻함에 놀라 잠에서 깨기도 했어요. 셋째 날 인사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중대장, 소대장, 관리소장 총 3명이 정격보직 해임되었어요. 그들의 자리는 투명하고 정직한 간부들로 채워졌습니다. 41살의 김민석 중령이 새로운 지휘관 대리로 부임했어요. 그는 첫 훈화에서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이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는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병사들은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넷째 날 병사들에게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이 전면 제공되었습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들이 투입되었어요. 박연우는 상담을 받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상담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괜찮아.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 박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다섯째 날 식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는 모두 폐기되었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식사가 제공되었어요. 병사들은 며칠 만에 진짜 고기 맛을 느꼈습니다. 한 병사가 식당에서 말했어요. 이게 진짜 고기 맛이었구나.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여섯째 날 박연우의 동상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사는 앞으로 문제없이 회복될 거라고 말했어요. 최서진의 갈비뼈멍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는 가람 소장을 만나 말했어요. 소장님 덕분에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람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넌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어. 그게 이 부대를 구한 거야. 일곱째 날 가람은 새로운 지휘관 대리 김민석 중령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익명 건의함도 설치해. 김민석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가람은 지속 가능한 개혁 모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였어요. 8회째 되는 날 가람은 부대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혁의 기초는 다져졌고 이제는 새로운 지휘부가 이어나갈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가람은 일주일 전 강 대령이 체포되었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는 병사들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람을 보자 자발적으로 경례를 올렸어요. 가람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군대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강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곳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람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러분이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이 부대를 바꿨고 앞으로 다른 부대들도 바뀔 겁니다.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연우는 눈물을 참으며 경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최서진도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람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일이 생기면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병사들의 크고 우렁찬 경례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경례가 아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마움이 담긴 경례였습니다. 가람은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미세한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췄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병사들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어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뒤쪽 창문으로 보이는 훈련장은 점점 멀어졌어요. 가람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괜찮을 거야. 가람이 떠난 후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 병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부대 처음으로 사람 냄새 난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 후 강문혁 대령과 도주환 대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방산업체 대표 한기백도 함께 구속되었어요. 그들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고 사건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해병대 비리 사건, 국방부 전면 감찰로 확대, 여군 소장의 결단, 부패한 군 조직 바로잡다. 언론은 윤가람 소장을 정의의 아이콘으로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람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방부 전체의 감찰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군수비리 방지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어요. 병사 보호 장치가 구축되었고 익명 신고 채널이 확대되었습니다. 포항 해병대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공포 속에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웃었고 농담을 나눴으며 서로를 돌봤습니다. 막사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고 식당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어느 날 저녁 박연우는 동기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소장님이 나타났을 때 진짜 신기했어. 맞아. 등산객인 줄 알았는데. 그 수갑 소리 기억나? 철컥. 그때 진짜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어. 병사들은 웃으며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기억이었고 정의가 승리한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눈밭 위의 훈련장은 여전히 추웠지만 이제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냈고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부당한 일을 참고 견디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침묵은 때로 또 다른 공범이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부당함 혹은 정의를 지켰던 순간들을 들려주세요. 사연의 고백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